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천주교에 빨갱이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이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군중하고 같이 국회 난입을 주도해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치기 국회, 빨갱이 국회, 기생충 국회를 쳐부수자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이 총살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김무성이 1000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단주의자 김문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몇 년 만에 재산을 2배로 늘리신 유튜버 김문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즐겨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12.3 계엄 선포 뒤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본인을 간택한 주군을 잊지 못하는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 사람은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단절하겠다. 요 5자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TV토론 보셨나요? 뭐 안 보셨으면 다행인데 이분 말고 이준석 후보라는 분도 여기에 못지않은 심각한 발언을 했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나눌 텐데요. 내일 사전투표 시작되는 이번 대선 이게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와 폭력 사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계신데 이걸 넘어서 사실은 국민과 극단주의 사이의 싸움이고요. 문명과 야만 사이의 싸움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타 정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치 인사들 모여서 속풀이 하는 시간이라 될 텐데 그 속풀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속에 점점 쌓이고 있는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나오셨고요.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님 나오셨고요.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나오셨고요. 네, 언제나 또 이 자리 나오시는 신유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타이틀 보다가 갑자기 딱 움찔했는데요. 이수정 교수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 범죄심리학자.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오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 수원에서 이렇게 성관이 플랜카드가 붙었대요. 그분 지역구가 수원이신 네. 거죠? 붙었는데 뭐뭐뭐뭐 대통령 선거 한 다음에 네. 짝대기 가운데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써진 짝대기를 보고 성관이가 중립을 지키지 않을 줄 알았다. 일자라고. 1번 네. 그렇게 올린 거 보니까 우리 1타 정치잖아요. 아하, 이거 참. 났어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마침 또 파란색이네. 이거 어떡하지? 편파 방송. 편파 방송. 오늘 특별히 1시간 내내 진행하니까 1타 정치입니다. 1번 찍으시라는 거 아니고요. 1시간 1타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답답해지는데 속풀이 그렇습니다. 그 특수 문자를 보고 그러면 그게 일자로 보이면 망상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이자로 보입니까? 아니 이분이 프로파일링 이런 거 하셨던 분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범죄심리학자. 네, 범죄심리학을 하신 분인데 이런 지식과 생각과 망상으로 그동안 이런 일을 본인 직업을 수행했다면 전 이분 통해서 프로파일링 이런 거 심리학 받으신 분들 죄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네. 직업적인 윤리 의식도 없는 듯한. 그냥 관종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관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오늘 오후 2시쯤에는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만한 가짜 뉴스를 올렸다가 바로 지우는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질병으로 군대 면제 받고 장남인 이동호는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 받고. 그만 읽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이윤호 씨는 허리디스크 질병으로 군대 면제를 받고라고 해서 온 가족이 남성 불구라는 빨간색 배경으로 한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3인 부자 모두에 대해서 군대 면제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이동호 씨는 공군병 출신이고 병장 만기 정역했고요. 이윤호 씨도 공군병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공보물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버젓이 게시해놓고 바로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진짜 캡처라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점점 그 전에 신뢰의 기둥이 되었던 지식인들조차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인지도나 전문성 측면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통용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저는 언론이 만들어준 그냥 하나의 가짜 신화적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와 관련돼서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어떤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로 가짜 뉴스조차 못 걸러내면 본인이 이제 정치하겠다고 정치 일선에 뛰어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할 자격이 없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열심히 TV 토론을 생중계로 다 봤는데요. 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정도면 뭐 사실 지역구에서 뛰시는 분들이 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수준에 딱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분이 참담했어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그야말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국내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될 자로 준비된 사람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명밖에 없구나.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어떤 외교 안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차라리 한 명밖에 없구나. 그걸 너무 다 공공연하게 드러낸 토론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다들 한 줄 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한 줄 평으로 해야 돼요. 네. 아니 뭐 두 줄 하시든지.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저기 특정 후보에게 시끄러 임마 학시 이러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그분이 학식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학식 후보에게 그 그 밥- 후보가 그 특정 후보 예, 맞습니까? 밥만 먹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제 기분 뭐 느낌은 뭐냐면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도덕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진짜 표를 쫓는 빌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방송에서 키워주려고 노력을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이 만들어낸 괴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궁경한 처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박근혜 아주 어려운 시절에 불러왔던 거 아닙니까? 아주 젊은 친구를. 이준석 그러니까 후보를. 네. 국민의힘의 궁경한 처지가 만들어낸 빌런. 그래서 그 빌런이 무럭무럭 자라서 드디어 진짜 빌런다운 빌런이 됐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리 정치의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나쁜 표상의 인물로 어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 이제 토론 방송 자주 보는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거면 이제 토론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중앙선관위원회 주최의 토론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룰의 제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자분의 권한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아주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잘라가지고 6분 30초씩 배분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사실상 이제 후보를 검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3회차까지 보면서 도드라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이 이 토론을 보는 이 기만적인 중립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보도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에게 내란의 밤 당시에 왜 이렇게 늦게 국회에 도착했느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전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검증 차원의 질문이었다라고 보는데 어제 있었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네거티브를 같이 퉁쳐서 권영국이나 이재명 후보 역시도 네거티브의 주체였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공정 보도가 그러네요. 아닌 보도였기 네. 때문에 언론이 한 통속이 안 되려면 이런 것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실 정치부 보도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균형 있게 모두의 발언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를 해줘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 균형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쵸. 기만적 중립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적 중립조차 안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언론 환경인 것 같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비슷한 논조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저는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쌍스러운 발언 아니더라도 쭉 일련에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의 뭐 부인들이 했던 뭐 외모 폄하적인 일 발언들 이런 발언도 똑같이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그 아내분이 김혜경 여사가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언론에서 십자포해를 당해서 지금까지 뭐 몇 날 며칠 이 문제 갖고 계속된 비판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발언들은 이것도 하루치로 조용히 지나갔고요.
오늘 어제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그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해로운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어디서는 뭐 이게 사실관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뭐 이제 사실은 그 비판을 많이 오늘 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저도 칭찬을 먼저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 칭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이제 칭찬.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딱히 네거티브를 못해서 많이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스타파가 검증 보도로 내놨던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성상납 의혹의 일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이제 수사 자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선택적인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대목들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재명 후보나 권영국 후보가 언급을 못해서 안 한 걸까요? 일부러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 안보, 국방, 개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특정 후보자의 과거 히스토리를 끄집어내와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반대 진영에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세현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뭐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그런 대목을 일부러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뭐 선대위 차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명은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네, 이 저는 안 했다고 말씀이시네요. 아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논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특히나 외교 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외치를 대통령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유일하게 담당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 안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다 사라지고요. 그러니까요. 젓가락만 남았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토론이었어요. 예. 갑자기 생각났어 네, 저도. 외교 정치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문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관되게 뭐 예를 들어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사법 리스크가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외교 안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법 리스크가 문제인데요. 아니 쌍방울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대북 송금. 아니 외교안보 대북 대북 송금. 그 대북 송금 하면 안 되고요. 예. 쌍방울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북 송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후보의 말. 그렇죠. 그러니까 송금이라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변조시켜서 나온 사건이기 맞아. 때문에 뭐 그걸 그렇게 뭐 그건 깊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최대 빌런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대선이 3월 9일이 아니라 왜 6월 3일에 열렸습니까? 그 계엄 때문이죠. 윤석열의 내란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3차 토론회는 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옹호했다면 그 옹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것 절대 밝히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젓가락 하나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툭 불거졌습니다만 1, 2, 3차 TV 토론을 보면 최대 빌런은 김문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선거의 성격이 내란으로 고통받았던 국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면당한 대통령 때문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덮고 넘어가는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공당의 후보로 선출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내란이 다르다. 재판 중이다. 그러면서 그랬죠. 중립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내란을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 내란 심판을 위한 선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사실 그 지점은 저는 오히려 부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여튼 네 분 전부 다 처음에 이준석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내지는 또 과거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것이 최악이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은 김문수 후보가 최악이었다. 이렇게 김종욱 특보님 말씀 제가 왜 주셨고. 그러냐면 이준석의 속셈이 제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속셈이라고 하는 건 이준석의 속셈. 예. 이준석의 속셈.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트라우마 아니, 충격 받으셔서 그래요. 진짜. 비가 요즘에 전 국민이 음악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10% 또는 15%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층들이 누굴까? 제가 볼 때 뻔한 거거든요. 2030 남성들에게
아직까지 결정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60대 이상 같은 경우 윤석열 또는 김문수를 매우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준석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하면 유인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매우 계산된 방식의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건 이준석의 덫에 우리가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면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선거가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남아있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계속 명료하게 많은 분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좀 우리 얘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제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시간이 진행. 허락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왜냐면 제가 싹싹 빌어볼게요. 그 주제 하다 보면은 1시간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는 직접 옮기고 싶지는 않지만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두 건의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그 녹음 파일과 관련된 비난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관련이 전혀 없는 또 다른 아까 저 대변인님 임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그 젓가락 발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짤막하게 말씀 듣고 그다음에 얘기 한번 이준석 후보가 또 사과됐거든요. 그다음에 사과 발언도 듣고 그다음에 사과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볼게요.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죠. 뭐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보고요. 그게 사실은 어제 본 주제와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맥락의 이슈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주제를 굳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 그것을 목적으로 일단 던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한껏 자신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캠프 분위기도 매우 고무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었나라는 총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으로만 좁혀보면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사실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의 녹취 관련된 그 가족사와 관련된 발언이었죠. 이제 그런 대목들은 이미 총선 내지는 과거 이재명 악마와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주제라서 사실은 더 이상 효험이 없다. 약발이 안 드는 주제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지지율이나 이런 선거 득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안 맞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은 아주 나쁜 발상이라고 봐요. 사실관계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그저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라고 좀 대꾸라도 해볼 텐데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어떤 육하원칙에 맞는 그 발언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그 글 자체도 너무 가정적이었어요. 그러니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딱히 반응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두 후보가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 이준석이라는 이 후보 정말 이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자는 이 공영방송 대선 토론회를 오로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금 하는 발언이 어떤 수위인지 만약에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 살인 사건 자체를 방송에서 실제로 재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목적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공영방송에 그리고 다시 또 방송에 나온다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이 발언이 심했다, 사과한다, 자기는 순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은 굉장히 많이 근거가 없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발언이고 그걸 가세현이 그런 논란을 제기한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오로지 자기 지지층에게 자기 지지층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상대방들을 긴장시켰다, 한 방 먹였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질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방송계에 얼굴을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정계가 아니고 방송계. 예, 맞습니다. 아니 정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하세요. 그런데 이 방송에 너무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얼굴이. 네. 그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네. 텔레비전으로 이준석 후보가 하는 그 말을 딱 보자마자 네. 나 혼자 막 욕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마이크 앞에서 이준석 예, 이렇게 그렇죠. 욕하는 거하고는 다른 다릅니다. 거잖아요. 네. 달라요. 그거는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진짜 이것이 또 이 발언에 또 진위가 궁금하기 때문에 또 이 발언에 또 그 발언을 따서 유튜브에 또 막 퍼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발언 수위가 대선 토론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는 것이 또 퍼지고 저는 정말 이 악 영향의 이 근원인 이준석 후보는 절대로 어떠한 채널에서도 다시는 불러주면 안 된다. 이게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안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 만들어낸 이제 전형적인 껍데기이자 괴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언론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론이 이분이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 이 논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잡아서 면죄부를 주거나 변명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론도 공범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방송에 출연하시는 진행자나 출연자분들이 사실 소극적 저항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해당 프로그램은 내가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세금 들여가지고 중앙선관위가 토론을 마련해준 자리에서 이런 공개적인 고막 테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게 미성년자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육적 네. 목적으로 같이 보고 있었던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대단한 사람 모셔다 놓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일부의 정치병자들은 손가락만 비판한다라는 식의 그런 해명이나 변명 따위를 우리 국민들이 굳이 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많은 방송 섭외를 받습니다만 이준석을 부르는 프로그램은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끝장 뉴스는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부르지 않을 네. 것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대요. 사과 네. 멘트 한번 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저분은 모든 사람이 이것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애초에 사실관계가 이게 뭐 사실로 단정하고 알고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진짜 못된 거예요. 사실 그런 발언과 그 맥락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는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사실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지금 후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순화해야 하는데 그 말을 모르겠다 하는데 순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순화합니까? 본인이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알걸요. 알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면 그게 아주 못된 거라고 보고요. 불편할지 알고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불편할지 알고 왜 그런 얘기를 전 국민 앞에서 떠듭니까? 심지어 사실관계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런 얘기하면 불편할 거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알고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12.3 계엄 때 가만히 그 조용한 화요일 저녁에 평온하게 저녁에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윤석열 내란 수계의 피의자가 계엄을 선포해서 그 평화를 깨트린 것처럼 그 어제의 토론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 어떻게 그 편안하게 어느 누가 뭐 경제 안보 정책 이런 거 잘 토론하나 어느 누가 대통령감인가를 보려고 이렇게 지켜봤던 우리 시민들에게 폭격을 가한 거다. 전 계엄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계엄 같은 충격이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잘 모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 저런 태도로 하면 사람들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서가지고 전혀 사과하지 않으면서 나는 계속 끝까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다가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태도는 사과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 볼 때는 자세도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 어제 TV 토론에 나왔던 겁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인데 만약에요.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습니다. 술을 먹다가 그럼 그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면 술을 먹다가 아무리 술을 먹은 정신이라도 바로 뛰어가서 나에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해제권은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뛰어가서 부당한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갑자기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몸을 정지한 다음에 나오는 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저거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네. 하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이 가까워요. 샤워 금방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요. 누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근데 그걸 천연덕스럽게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있는 TV 토론장에서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다 표결이 끝났던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시끄럽마 할 때 다 네. 끝났던데요? 네네네. 그럼 미안해야죠. 아, 그렇죠. 빨리 못 들어간 걸 미안해야죠. 빨리 못 들어간 이유가 샤워 때문이라면서요. 집에 들른 것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그걸 또 경찰이 막았다고 돌려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뷰 내용들이나 본인이 어제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변명이나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모르는데 왜 이런 사람이 성공했을까? 아.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대단히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토양이 됐는가? 청년 정치의 대표 주자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어떻게 그-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저는 청년 정치라 말하기 지금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청년이시잖아요.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인데 한창 후배예요. 저희 사실 이준석 후보도 후배고 한때는 같은 그룹핑에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청년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열심히 청년으로서 활동하고 세상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선배들 야 시켜놨더니 저렇게 큰다. 야 시켜놨더니 말 저렇게 네 가지 없게 한다. 해놨더니 니네 뭐 별거 있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샤워하고 뭐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집이 가깝다 하더라도요. 그날은요. 군이 총칼을 들고 전 눈앞에서 우리 박영신 군이 같이 뛰어가서 봤죠. 생방송 중에 저희 뛰어갔습니다. 앞에서 탱크가 지나가고 헬기가 위에 날아다니고 총칼을 든 군인이 저희 앞에 지나가요. 그런 사건은 뭐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 보기를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내 자녀만큼 봐야 되는 느낌 아닙니까? 우리들이 국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살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슨 일이라고 뛰어가야죠. 예를 들면 저도 자녀가 둘인데 아기가 갑자기 열이 막 40도 막 올라서 아파요. 그때 제가 샤워하고 머리 감고 무슨 화장하고 그러고 나갑니까? 응급실 가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네, 뭐. 옷 갈아입고 정복해서 나가요. 급하니까 애기 들쳐 업고 뛰어나갑니다. 정신없이. 옷이 막 걸쳐진지도 모르고 나가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그 위험에 처해 대한민국 자기가 머리 감고 뭐 씻고 모르겠어 뭐 몸에 뭐 얼마나 더러운 게 묻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의 절박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근데 또 집이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봤죠. 집이 동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화성. 그래서 노원 아니면 동탄. 제가 또 네. 찍어봤어요. 네. 강남역에서 동탄역까지 몇 킬로인지, 강남역에서 여의도까지 강남역에서 동탄역까지 몇 킬로일 것 같으세요? 90km 되잖아요. 39km예요. 1시간 반 걸릴 것 같은데? 39km. 강남역에서 여의도까지는 국회의사당까지는 10km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술 마시다가 즉각 가까운 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여의도로 뛰어갔습니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 그냥 휙 지나가지만 그렇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뭐 유권자분들께서는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토론 과정에 아무리 뭐 즉각 이런 표현한다고 해서 그 40km를 오가는 것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샤워하고 바로 나온 것도 즉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5분 10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듣자마자 뛰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자신의 잘못을 그저 뭐 보호하기 위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에 대해서 진짜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가서 경찰한테 막 소리치는 영상을 우리가 개엄 당일에 이준석
당시 이준석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갖게 네. 됐어요. 근데 국회 도착 시간이 12시 50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망치 두드린 게 1시거든요. 네. 빨리 뛰어. 그러니까 국회 도착했을 때 이미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소집하겠습니다 한 게 12시 50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는데 거기서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세요 하니까 안 들어가고 뭐 시끄러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제 추론인데 이상해. 언론 기술자이자 언론 일면에 나오기 위해 늘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왕왕 있어요. 인플루언서형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론에 얼굴을 등장시키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류의 정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정치를 해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도착해보고 국회 상황 파악해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언론에 기사 날려면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기왕에 담도 넘기 귀찮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뭐 담 넘고 들어가 봐야 티도 안 날 거면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자. 사진이라도 찍히자. 영상이라도 찍히자. 박제하자. 뭐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뭐 제 추론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관습적으로 해왔던 정치 행위를 그 자리에서도 정략적으로 한 거다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 매우 유한 평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의 모습인데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집으로 갔을까? 왜 샤워를 했을까? 왜 집으로 제가 볼 땐 갔을까? 가면 잡힐 수 있겠다. 제가 추정해 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계산이 없다면 그 근처에 술을 먹었으면 빨리 뛰어가야죠. 국회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뛰어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계산을 했겠죠. 어. 이 상황을 봐야겠는데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일단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갔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담을 넘어갈 담력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나요? 막고 있으면 담이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 상식적이라면 그리고 그걸 아무도 안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시도를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원식 이재명도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연세드신 것처럼 분들이. 그런 예를 들면 비겁함 플러스 그 자기가 정치를 해왔던 그 방식의 노하우 이게 결합된 건데 그 뒤에 것만 지금 부각되는 거잖아요. 앞에 그 행위가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따지면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네. 너 뭐 했어? 그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죠? 너 그건 뭐 내가- 했어? 그건 확인해야 왜냐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라고 하는 것. 그럼 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라고 묻는 그러네. 건 국민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의 추정입니다만 본인의 비겁함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숨어 있든지 그럼 아예. 근데 현장에 가서 뭐 대단히 크게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열심히 맞서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있었던 보좌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담 넘어가시죠 얘기했더니 시끄러 임마라고 얘기하는 그 옹졸함과 비겁함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셈법과 계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공감 능력 또는 도덕감 이런 게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어떻게 연출하지라는 것을 고민해 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오면서. 어떻게 하지? 노무현처럼 할까? 김영삼처럼 할까? 맞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때 가택연금 됐을 때 군인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민주화의 의지를 아무도 막지 못해!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볼까? 소리의 톤은 어떨까? 어떤 대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 안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을 수도 있다고 네. 봐요. 이게 네. 제 추정입니다. 워낙에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뭐 아무튼 뭐 언론에 비춰지는 것만 고민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은 늘 연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아니 제가 그 말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딱 생각나는 게 허은하 전 의원이 네. 좀 아까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자기가 1시 넘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갔대요. 네. 갔더니 한동훈 대표도 있고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 허은하 전 의원은 그때는 개혁신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 자격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들여보내줘서 들어갔더니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어울리고 있다가 조국 혁신당의 당시 조국 대표가 또 그때는 있었죠. 국회에 감옥 가기 전이죠. 거기서 이준석 의원이 조국 대표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약간 비난하는 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허은하 전 의원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표결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결을 안 한 거라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근데 진짜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아니, 퍼즐이 이상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딱 동의가 돼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가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왜냐 안에 군인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밖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담 넘고 뭐하고 뭐 저도 담 넘다가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안 들어간 건 매우 비겁하죠. 본인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제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책임감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대답이 뭐 아까 샤워하고 왔다 이러면서 웃긴 게 다시 민주당을 얘기합니다. 아 민주당이 표결 안 한 또 10명 있었잖아요. 17명.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 저희 이유 다 압니다. 외국에 가셔서 뭐 학회 때문에 가신 분들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지방에. 지역구에 계셔서 올라오다가 이제 막힌 분도 네. 계시고 한 명 한 명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본인은 국회 앞에 딱 봤고 보였고 본 사람들도 여러 명인데 안 가고 버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또 든 게 그래서 시끄러 임마 하면서 막 희대 뭐 명자를 만들어냈는데 분명히 카메라가 많을 걸 예상하고 그래서 씻고 왔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정돈하고 왔나? 카메라에 보이려고.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카메라에 보이려고 그거 박영식 에디터님 의견하고 일치된 측면이 있네요. 저는 진짜 이준석 후보의 어저께 그 발언을 보면서 사실 저희 이제 시어머니는 좀 보행이 좀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보행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뭐 투표하러 갈 때 어차피 이제 저희 시어머니 뭐 시부모님 사시는 곳이 인천이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항상은 아니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로 의견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 대선까지 이제 모시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시고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휠체어를 갖고 가서라도 휠체어를 갖고 가서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도 반드시 모시고 가서 투표도 하고 다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심판을 하려고 선거로. 그러면은 이준석 얘기를 조금 넘겨가지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 대선 전망하고 그 다음 정치 어떨지 한번 좀 말씀 주시고 다음 주제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몇 여기가 퍼센트? 이준석의 미래까지 고민을 하면서 평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6월 3일 이후에 어떤 건강한 정부가 등장을 해서 저는 극우주의자들 같은 인간들의 지지를 보낼 만한 토양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정치가 너무 강화된 상황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정부의 능력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겠죠. 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예를 들면 이준석과 또 윤석열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야 상식적으로라면 이준석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리고 진짜 힘 있는 정부 아니면 능력 있는 정부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준석은 그런 토양 아래에서 계속 생존할 것이고 윤상현 같은 생각 1년만 버티면 돼. 국민들은 1년에 다 까먹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활 노릴 것 같고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렇게 예를 들면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건 나는 언젠가 부활할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 제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문수 또는 이준석을 응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토양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김종욱 특보님은 이게 우리는 비판을 하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좀 전조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이준석의 발언은 저는 극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파퓰리즘적인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분노를 유발하고 너의 적이 누군지 알아? 그리고 상대방을 반도덕적인 인간으로 규정하고 나는 도덕주의자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정치를 하게 되면 세상은 정화될 거야. 정화란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치가 했던 게 그렇죠. 정화를 하려고 했던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덕적인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정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랑 같이 가야 돼. 저들은 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데 저는 그 모습이 어제 김문수와 이준석의 발언 속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극우주의적 정치인들과 극우주의적 발언 자체에
호응하는 집단들이 지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결국 10% 이상 나오고 하는 조사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무됐었다라는 얘기 우리 끝장 뉴스에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결과는 어떨까요? 다 날려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는 하되 공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오늘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경쟁력이 김문수 후보만큼 혹은 그 이상 있는 인물이라고 본인을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어제 했던 발언은 본인이 생각하는 지지율의 한 절반을 날려먹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진영도 없고요,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발언을 놓고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주제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이준석 지지 사이트인 FM 코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과 네. 모든 커뮤니티가 대동단결돼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토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펜코 빼고는 다 펜코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대동단결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네. 여초 사이트라고 하죠. 여성들이 중심으로 된 커뮤니티 이런 곳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개혁신당은 오늘자 기사로만 보더라도 탈당 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기존에 있었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서 상승 추세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혹은 김문수 후보를 넘을 수 있다? 전혀요.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할 수 있다?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뭐 이준석 후보를 사실 좋게 평가했던 평론가들마저도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선거를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사과 아닌 사과를 했잖아요. 네. 이 당당함과 의연함이 언제까지 갈지 저는 보고 싶은데 아. 절대로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정치판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면 김종욱 박사님의 그 걱정은 조금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토론 전에 이제 이준석의 단일화가 항상 그 주제에 있었을 때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어제 전입니다. 어제 전에는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미래는 유승민 아니면 안철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승민은 뭐냐?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고 독자 노선 갔을 때 이제 그 안에서 고립되고 혹은 외톨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판에 끼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거나 아니면 안철수처럼 그 윤석열의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손가락은 안 잘랐지만 이렇게 지금의 안철수의 형태 어딜 가든 뭐 철새니 뭐 간철수니 뭐 했던 그런 조롱받거나 희화받는 그런 정치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전에요. 근데 제가 어제 토론을 보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두 분을 예를 들었을까? 네, 더 심각한데요. 이분은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모르겠어요. 대선까지는 뭐 완주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저는 정치를 떠나서 그냥 일상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좀비로 아마 남아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자기들만의 그 키보드의 세상 거기서 그냥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좀비면 안 돼요. 정치 좀비는 안 죽어요. 안 죽나? 근데 쉽게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본인들의 마을 있잖아요. 그 본인들의 마을에서는 또 대장이다 보니까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네. 계속된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근데 우리 김종욱 특보님의 걱정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소득 간 그리고 세대 간 지금 갈등이 다 심화돼 있어요. 굉장히 깊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갈등을 더 조장시키고 혐오를 조장시키고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그것으로 자양분을 삼은 정치인이 이준석 후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아예 이렇게 공영방송의 세계로까지 분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제 완전히 다 이거를 흘려놓은 이 오물을 다 깨끗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정화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물입니다. 오물은 오물이에요. 이거를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정말 한밤에 TV를 향해서 국민들에게 똥을 투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똥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 지금 이준석이라는 똥을 치워야 되는 거는 다 조금씩 십시일반을 해서 마음을 걷어서 해야 된다. 이거는 함께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정치를 완전히 바꾼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한밤에 맞은 똥세례만큼은 정말 십시일반 내 책임이다.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투표 독려를 더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뭐 내일 모레 사전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 투표로서 보여주는 그런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같이. 근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임세현 대변인이나 박영식 앵커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홍준표가 받은 득표율이 24%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22%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기 내란이 아니라 탄핵당한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득표율이 24% 정도였었습니다. 그것도 막판에 결집하면서 올라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30에서 35%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에서 또 그 당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정당하다고 참 이상한데 김문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몰아내고 한독수를 시키려고 하다가 당원들한테 밀려나서 김문수가 된 상황인데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35% 정도라면 그 이전보다 10% 정도의 어떤 유권자 같은 경우는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유력 후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1차 그 TV 토론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준석 지지율 떨어지겠는데 그랬어요. 1차 TV 토론하면서 무슨 깐죽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시 상승을 해서 7, 8에서 90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그래서 이걸 제가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블랙아웃 시점이잖아요. 네, 블랙아웃 네, 네. 시점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전혀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러 나온 거지?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두 분의 말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하게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해놨고 발언을 했다가 언론이 지금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지만 뭐랄까 약간의 노이즈 마케팅처럼 네.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회자돼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뭐 본인들이 원하는 15% 이상 얻었다고 하잖아요. 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언론에서 또 한 포장을 해줄 겁니다. 네. 근데 다만 그 표는 어떤 표이겠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에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 이재명 잘 때린다. 아 이재명은 정말 부패했지. 이재명 정말 범죄자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가 너무 약체여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고 세컨 찬스를 이번에 쥐어줬다고 치면 저는 영원히 이 보수판에서 이준석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절대로 대통령은 못 될 것이다. 왜? 이 발언은 저는 적어도 20, 30년짜리라고 봐요. 맞아. 이 발언은 그래요.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올 때마다 혹은 총선 때 나올 때마다 이준석에게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볼 만한 이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검증할 만한 사례가 될 겁니다. 이 살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득표율이 높아지고 네.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표는 절대 중도 합리 유권자들의 표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득표일 거기 때문에 꼴 좋은 상황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와야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김종욱 박사님 말씀처럼 그 세력이 계속 남고 조금씩이라도 힘을 키우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해 나가야 될지가 다음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가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매우 능숙하게 잘 대응해서 그러니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 다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전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잘 극복을 해내고 통합의 정치, 뭐 제가 볼 때 이제 엄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그 상황보다는 이런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싹틀 수 있는 토양들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로 분명히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서 좀 중산층이 탄탄하면 극단주의자들이 안 나와요. 실제로 유럽의 1960년 70년대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그 임금 인상이 일어나게 되고 중산층이 많아지게 되니까 매우 풍요로우면서도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가졌거든요. 전 그래서 제발 좀 2025년 6월 3일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가 좀 중산층이 많아지고 극단주의자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자기 발언력들을
계속 잃어가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노파심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 모자라. 그래서 우리 끝장을 내야 되는데.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가 또 있어서 네. 이건 한번 다뤄주셔야 네, 네. 됩니다. 이게 지금 아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단독. 지금 젓가락으로 지금 이런 거 묻히면 안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당시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우리가 보고 다들 기함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전공의들 처단한다 포함되어 있는. 근데 그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토마토의 단독 기사가 기업 발표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네, 개헌 발표되기 전에 CCTV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이제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날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끝까지 확인된다면 거짓말이 확실한 것이고 거짓말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마침 또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한 거죠? 지지하는 김문수 페이스북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페이스북 자기는 메시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더니 자기는 선거에서 전혀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선거 일 하지 않겠다라더니 급한 거죠. 네. 예,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야지만 이 사건이 좀 덮이니까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덕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 대통령이 오기 전에 총리에게 계엄 얘기했다. 예. 그랬죠. 네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는 이거는 충분히 이거 다 상의된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거 국무회의 맞다. 어쨌든 뭐 형식을 떠나서 다 상의가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네. 혼자서 막 저런 발언을 할 때 혼자서 미쳤구나라고 했고 다 모른다 그랬고 다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미쳤지 여러 사람이 단체로 미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김용현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제일 네. 솔직했어. 제일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런 거죠. 호방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서 왜 이러세요? 근데 이 뉴스토마토 기사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돼요. 우리의 의문이. 네. 왜 한덕수라는 인물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지?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불쌍했어요. 네가 되게 뭔데 섬뜩한 거예요. 왜 임명을 안 하지? 6명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을 시켰던 거잖아요. 다시 그리고 한번. 다들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네. 이 사람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거다 그냥 그랬어요. 아마 할 거다 다 네네. 그랬어요. 근데 안 해버렸어. 근데 또 다시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2명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내란 행위에 본인이 동조한 증거들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공범자이기 때문에 공범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를 감싸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덕수와 최상목의 행위는 우리가 그때는 사실관계를 몰랐으니까 왜 저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버리면 니들도 내란에 동조한 사람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을 ко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저것들은 뭐지라고 하는 저것들이란 표현을 써야 되나? 저 사람들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지금 어젠가요? 그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3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된 걸 출국 금지를 할 정도라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고 오늘 뉴스토마토 얘기에 의하면 계엄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계엄 이후에 성공했다면 아마 권력을 향유했을 거고 그렇죠. 실패했다면 공범자로서 계속 이 사실을 축소하는 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 행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우리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 특히 이제 내란 관련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엇갈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대접견실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경찰이 뒤늦게 파악했고 대접견실에도 CCTV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고 나서 포착을 한 다음에 그걸 확보를 하고 이 세 사람을 한날 한시에 부른 거예요. 근데 뭐 네.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날 한시에 이 사람들을 각각 불러가지고 전혀 진술을 짜 맞추지 못하게 묶어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과거 했던 진술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CCTV를 확인해 보니 니네 이렇던데 이건 뭐야라고 반응을 들었겠죠. 아. 그 과정에서 뭐 이건 취재 기자를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자들 사이에 도는 썰입니다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이실직고를 한 사람이 한 명은 적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한 명이라는 게 최상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의 조사 과정에 가장 협력을 잘해서 그랬죠.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최상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근데- 윤석열 씨하고 인연이 그렇죠.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과정에서도 역시 위기에 봉착하고 나서 내가 여러 검경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배치된 CCTV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듣자마자 술술 불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 한 명이 최상목이 아니겠느냐라는 설이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 CCTV상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을 공람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돌려봤다라는 돌려본 거죠. 돌려본 네. 겁니다. 아. 그러면 한덕수만 이 내란 종사 혐의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포고령을 공람했던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이 수사 대상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민은 단전단수를 멀리서 이렇게 봤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멀리서 얘기했죠. 갑자기 멀리 몽골아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전단수 외에 또 다른 지시들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담겨 있는 장면이 네. 그 CCTV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CCTV에 소리는 녹음 안 되지만 그렇죠. 소리는 없지만. 뭔가 문건을 네. 받고 검토하고 지시를 받는 장면들이 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단전단수 한 장, 네. 이거는 뭐 여기 한 장, 한 장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쿠폰도 아니고 네. 그게요. 그리고 단전단수 한 장 이거. 그 최상목도 가로로 3번 접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이라고 하니 요 3명 말고도 또 다른 플러스 알파로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봐요. 방금 최상목은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게 맞아. 걸렸을 거예요. 접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 접고 보지 않고 누군가한테 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맞아 그게 맞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먹겠죠. 이렇게. 아니요 CCTV는 이렇게 CCTV 는 보고 이렇게 있었던 알죠. 거지. 야 정확히 얘기해. 이거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씨 나왔냐? CCTV 있었어? 네. 이렇게 됐다는 아니 단전단수도 거잖아요. 단전단수 뭐 이게 문건 한 장이 아니라 정말 이상민한테는 시킬 일이 많잖아요. 네. 한 장, 두 장, 계속 나오는 거야. 아찔하네. 왜냐면 그 이외 지시들이 담긴 그게 정황이 나왔으니까요. 사실상 그럼 그게 여러 가지 퍼즐이 풀리네요.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석열 씨 있는 자리에서 막 국무회의에는 사실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말하지라고 궁금해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국무회의를 겸한 사전 모의 자리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12월 4일 다음 날까지 CCTV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대접견실이나 뭐 복도나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오후 8시에 대통령한테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상민도 뭐 지역에 있다가 불이 나게 왔다 이런 식인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6시 그러니까 8시 연락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고 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고 그 CCTV에 다 국무위원들 만약에 와 있었다 한다면 이제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아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CCTV를 경찰에 먼저 내놓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김봉식 경찰청장과 윤석열의 비화폰에서 삭제가 됐다는 맞아요. 그 네. 서버 삭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기록을 없앴다라는 원격 보도가 삭제.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김봉식 경찰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의 가정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 개인적인- 그때 그게 뭔지 근데 궁금했어. 그 지울 수 있는 권한이 김성훈한테 있잖아요. 그 사무처차장. 김성훈은 누구에게 또 지시를 받았을까? 요걸 하나 맞춰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인멸 시도했거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네. 대접견실 CCTV 제출 안 한 거하고 비화폰 서버에서 통화 기록 삭제한 게 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경호처에서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네, 김성훈 그렇죠. 차장이 수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거대한 말씀하시는 카르텔과 공동체란 얘기. 와. 근데 그게 이제 딱 3명만 나오는 거죠.
윤석열, 끔찍하다. 김건희, 그다음에 김성훈 이 세 사람이 누군가 지시를 했으니까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지시할 합의에서- 사람은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김성훈, 김성훈 씨, 이 세 명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누구도 지시할 수 김성훈 없고 씨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네. 뭐 더 깊게 나가면 또 맨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아까 나왔던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이상민이 소방청장이랑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뭐 그거나 그 다음에 F4가 왜 모였는지 아, 그러면- F4가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한국은행 예, 총재 뭐 한덕수는 뭐 총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상목과 이상민은 지시받은 내용들을 이행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네, 총각 그러면 다투면서. 그러면 계엄 행위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공동 정범 같은 개념으로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퍼즐이 맞춰질 수 그리고 있죠. 이복형 금감원장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 멤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황으로 지금 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돈 구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돈을 구해야 되는데 12월 달이니까 예비비는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예비비 이외 것들을 가지고 어떤 계엄 체제 하에서의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제 출금까지는 됐는데요. 이들은 제 생각에는 명백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맞추기 일단 한 것 같기 때문에 이 세 명 반드시 빨리 구속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위에 윗단인 내란숙의 윤석열 이 모든 걸 사실상 지시로 의심이 되죠. 이 사람 빨리 구속해야 돼요. 왜냐? 우리 구속의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다 너무 알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이 세 개 아닙니까? 이 세 개가 다 해당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사실상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됐던 것도 사실 도주한 겁니다. 네. 경호처라는 사병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성안에 갇힌 것도 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최상무, 이상민 이 네 명 싸그리 다 빨리 구속해서 이 말 맞추기 더 이상 이제 뭐 증거 뭐 다 가져가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빠른 시기 안에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하나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이제 계엄이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를 다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계획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모르게 들어가 있었던 것 생각이 드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딱 모여서 넌 이거 했고 이거 하고 지시 하달 딱 한 다음에 컨텐츠식 플랜까지 만들었겠죠. A, B, C 이거 한대요. A, B, C. 그래서 나온 게 한덕수. 다음은 최상모. 행위들이 다 보면 연결이 짝짝짝 되잖아요. 이젠 직위원까지 연결하다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놓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저는 이걸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면 정말 정권의 목숨과 실제로 물리적인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 F4가 아니라 그 포김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포김. 누굽니까? 일단 김주현 민정수석, 아, 근데 김태효 안보실 차장, 차장. 그다음에 김성훈 아까 말한 경호처 네. 차장, 그다음에 김건희 4명입니다. 아, 이 넷의 비화품은 아직도 그 확보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다 김씨야. 예, 그 포김. 김종옥 5김. 그래서 이 넷은 지금 이 내란 상황에서 이른바 한덕수, 최상모, 이상민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깊숙이 관여될 수 있다. 플러스 한 명 추경호, 알파로. 예. 아, 그러니까 통화 기록도 나왔죠. 네, 집권 윤석열. 여당의 연대 대표가 이걸 과연 몰랐을까요? 그날 이발도 했다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소름 돋았던 게요. 네. 한덕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덕수를 강제로 후보 교체해가지고 김문수 내리고 한덕수 꽂으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를 과연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건 아마 뭐 아무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나 지도부 정도는 뭐 귀동냥으로 들어서 인식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한덕수를 누군가 꽂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 정도의 의구심은 상식적으로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누군가의 오더로 인해서 한덕수를 강제 단일화 시도를 하려고 했다?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다? 배경이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내란 정당이었다라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진짜로 윤석열 씨가 복귀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초기부터 무슨 얘기냐면 두 개 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 하나가 저기 윤석열, 김용현 라인, 또 하나가 김건희, 노상원 라인. 아, 전 이 두 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확인은 못한 건데 김영현 그 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영현 관사에 김건희가 거길 가끔 들렸다는 거예요. 또 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근데 김영현과 노상원이 거기서 계속 예를 들면 개헌 문제를 다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말씀하신 거죠.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김건희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과 플러스해서 12월 4일 모임이 되게 주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김주현, 그 다음에 법제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건데 법률적인 검토만 했을까? 그리고 왜 그 CCTV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12월 4일부터 12월 6일 7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제2의 내란 네. 또는 내란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 그다음에 내란이 실패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이 문제를 갖다가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냥 내란의 일단 정도가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저는 6월 3일 이후가 되면 저는 경찰도 상당히 큰 의도를 갖고 이거 갖다가 공개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네. 것을 잠깐 이어서 받는다면 이 내란이라는 범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 모든 자들이 다 공동 정범으로 다 묶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범죄 종료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수사 특검이 해야 할 1단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 박용진 민주당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위원장 나오시거든요. 단독 인터뷰로 지금 우리 다 얘기했는데 내란 이거 책임지고 끝낼 수 있는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여쭤보고 그리고 진짜로 책임 있게 나라를 운영해서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중산층이 조금 더 잘 살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덜 나올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 좀 여쭤볼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김종욱 특보님, 신유진 변호사님, 임세훈 대변인님, 입에 잘 안 붙어요. 소장님, 대변인님, 박영식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박용진 민주당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위원장
모시고요. 지금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는지 그리고 대선 이후의 세상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못했고 저도 이렇게 바빠질 거라고는 몰랐고 네. 오늘도 뭐 속초에서 지원 유세하고 오는 강원도 길이에요. 속초에서. 네. 거기서도 속초 옛날 우리 속초 중앙시장 네네네. 지금은 관광수산시장이라는 이름이던데요. 닭강정 파는 닭강정. 네. 줄 서서 닭강정. 네.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참 시민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올해 원래 대선 있는 해가 아니다. 네, 작년에 총선, 내년에 지방선거, 올해는 그래서 느긋하게 먹고 사는 이야기, 또 급박한 민생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하는 때인데 느닷없이 우리가 왜 지금 선거를 하냐. 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때문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갑자기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우리 전에 뵀을 때는 몰랐죠. 몰랐지. 못했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식 사셨다면서요? 내가 아, 이런 거 여쭤보고 그런 거나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서로 진짜 이렇게 느긋하게 세상 돌아가는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속초 그 시민들 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재밌는 거 속초에서도 박용진이 먹혀요. 오.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 속초의 그 관광수산시장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오늘도 뭐 광주, 서울 또 뭐 저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 그게 강원도긴 하지만 인천 다양한 분들 만났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이제 알아보고 반가워들 하시고 물론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악수하자고 하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은 다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이런 네. 분들일 테니까 분위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세할 때 지나가는 차량에서 손 내밀고 하는 건 속초 분위기나 서울 분위기나 거의 다르지 않더라. 그래요? 예, 원래 좋았습니다. 좀 보수적인 우리 생각이 곳이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에도 속초 지금도 아마 속초가 시장 돼서 우리가 이기는 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그 위에 고성도 그렇습니다. 고성도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이 군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많이 바뀌었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약세 지역이다 해서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오래 전부터 DJ의 동진전책이라고 네, 표현을 네, 했고 네. 또 노무현의 뭐 화합 정책, 지방 지역 감정, 지역 정치 타파 이걸 내걸고 너도 나도 마치 까치가 종을 울리기 위해서 막 머리를 들이받듯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PK만 알고 있고 TK만 알고 있는데 네. 어려운 강원도 또 그 충북의 내륙 지방, 네. 내륙 4군 여기는 참 어려운 데인데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묵묵히 닦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광주, 뭐 호남, 전북 이런 데는 다 거의 포기하죠.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뭐 선거 때만 와서 10%는 넘겨주셔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평화바람 불었을 때 지방선거 때는 울산하고 부산 모든 구청장들 다 당선시켰잖아요. 그때 금강산 뚫리고 뭐 했을 때. 그렇죠. 이제 그 판문점 회담 벌어지고 네네, 판문점 회담 있고. 아주 그럴 때는 바람이 부는데 그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주민들도 여기쪽이 좀 돼야 된다 싶으면 확 밀어주는 그만큼 인물들도 있고요. 꾸준히 저희 민주당은 그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정당이 됐군요. 전국 정당이 됐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호남 지역에서 뭐 여기는 뭐 영남 정당인가봐. 대통령 후보는 다 영남 사람이야. 뭐 오히려 호남에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이 들은 배부른 불평들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럴수록 호남에 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현안으로 좀 넘어가요. 네. 예. 오늘은 하루 종일 다들 이준석 후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이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이준석과 젓가락 뭐 이렇게 얘기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래서 속초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강릉에서 그 차로 속초를 갔는데 가는 기차 안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글을 썼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이었냐. 그리고 그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된다고 생각했냐. 내가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대하고 또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세울 거를 기대했었던 내가 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준석 그렇지 않아도 비호감이 많은데 이번에 비호감을 더 강화시켜 버린 거 아닌가 싶고 오늘도 저기 속초에서 재밌는 얘기 네. 저렇게 해가지고 일 저지르고 구석에 몰려서 그 핑계로 단일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까지 시민분이 그러셨어요. 예. 그 들으면서 같이 웃었는데 그 잘 납득이 안 가는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저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만 당황시키고 이재명 후보만 발목 잡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호승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이기려고 하는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는 아주 좁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좁은 전술, 이렇게 짧은 생각을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냈지 그걸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것 같고 본인이 그걸 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하고 하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여러 방송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네. 토론도 많이 해보고 뭐 상대를 놓고서 이렇게 서로 대담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본인이 방송 토론에 능수능란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을 텐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결국은 오늘 사과했죠.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구나. 그게, 개사과했구나. 그럼 개사과.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드리는데 다음이 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끝까지 밝혀져야 될 것이고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끝까지 다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증을 왜 굳이 그 방송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에게 마이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무슨 메시지를 내면 다 보도가 되잖아요. 다른 방법들이 왜 없었겠어요. 어제는 가장 크게 비호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 가장 크게 본인에게 역풍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을 골라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네. 아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 주변에서 그래도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한테 그 전에 뭐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보수적인 분들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호감이라는 거는 감정이니까. 그건 근데 어떤 기대가 있냐면 그래도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곳인 것 같다. 또 뭐 이렇게 거대 정당들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데니까 뭐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말로 해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뭐 보수적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뭐 합리적인 뭐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어제 그 모습은 그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극단주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봤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 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키즈이기도 하고 한국 정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젊은 시절에 정치적인 수혜와 기회를 부여잡은 별의 순간 일찍부터 그렇죠.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 사라졌다고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반짝하고 그냥 이렇게 마치 탁자 위에 꽃꽂이용 뭐 화분 정도로 이렇게 쓰이다가 장식품으로 쓰이다가 사라져 버렸었는데 그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갖고 보고 있었고 대선 주자까지 되길래 좋네. 저런 보수 진영에서 저런 사람이 나와서 잘 되어야 지난번에 당대표 했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긴장하고 젊은 사람을 장기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또 공부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하고 약간 기대도 있고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생각했던 거죠. 저도.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그 물론 뭐 저는 허은하 대표와의 서로 갈등에서 누구 한쪽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견과 갈등을 조종하고 해소해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윤석열에게 당했던 걸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조종 능력이 상실된 채로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 괴롭혀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냥 저작거리의 우격다짐 수준의 정당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좀 그때도 되게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주목받는 거에 익숙하고 주목받는 거에 매달리기만 하는 정치가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마이크와 뉴스를 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이준석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다. 함정이죠. 수렁에 빠지게 될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도 뭐 지금도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는 젊은 편이지만 네. 저도 한때 젊었잖아요. 아이고 새로운 바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나이 이제 가면서 저는 좀 다르게 보려고.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자꾸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나부터 하고 그다음에 너. 근데 그렇게 되면 자리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기회도 안 가고. 네. 근데 자꾸 그렇게 어쨌든 살아남았던 젊은 정치인이 저렇게 돼서 안타깝죠. 지금 어쨌든 그게 준비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준비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예컨대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 이상 지지율을 받고 다음에 뭔가를 도모하겠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좀 자극적인 방식이지만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견제하는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발돋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까요? 이준석이 이번에 단일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그 어떤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 때문에 졌다. 제2의 유승민이다. 보수 진영 쪽에서. 예. 그게 가장 본인에겐 두려운 결과일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했고 한다고 하는 건 자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네네네. 그런 계산을 했다면 네. 국민의힘을 때려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받기보다는 네. 김문수보다 이재명을 더 세고 아프고 명확하게 때려서 거기서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이 있지만 그 반발의 강도만큼이나 여기서 뺏어온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해볼 만하다고 국민의힘은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지금 네. 공표 금지 기간이 들어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10% 이상 차이 나네. 어렵겠네. 에이 그러면 차라리 이준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뜯어오겠다. 네네. 김문수처럼 답답한 소리나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내란 잔당 같은 얘기는 하고 앉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김문수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리얼하게 정말 아. 더럽게 이렇게 네. 공격해서 그거를 어떤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이 생기겠지만 그 반발 생겨봐야 어차피 다 안 찍을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표를 얻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작심하고 저런 일을 했겠죠. 저질렀겠죠. 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너무 세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을 찍어줄 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었을 텐데 네. 글쎄요. 저걸 보고 잘했어 이러면서 해줄까? 약간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제가 아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일단 뭐 감정이 앞서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불쾌감을 이원재 느껴요, 소장님이 아시는 네. 분들이면 편향됐나? 이준석이 겨냥하는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이준석이 겨냥하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계산해서 저렇게 모험을 걸었다고 좀 봐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5월 10일, 13일 이 조사한 건데요.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이게 지금 양자 대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김문수 53대 43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51대 41. 그러니까 10이에요 차이가. 이게 지금 뭐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표본 오차 3.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어차피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요걸 가지고 김문수나 나나 똑같다, 경쟁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천하람 의원 만났을 때 시간 별로 없다. 한쪽만 때려라. 양쪽 다 때리지 말고. 언제 만나셨어요?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네네네. 삼자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저하고 신동욱, 천하람 셋이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해 준 건 시간 별로 없으니까 한쪽만 때려라. 김문수만 공격해라. 거기서 니네 표 오지. 우리 쪽에서 갈 표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근데 그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뭐 흔히들 반미를 외치는 그 중동 지역의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를 받아가려고 하는 뭐 약간 이렇게 성동격서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동쪽을 때리고 서쪽을 공격하는 뭐 이런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건가요? 지금은? 물 건너가 여전히 지금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진짜 모르죠. 갑자기 또 무슨 바람이 불지. 그리고 단일화는 6월 3일 이전에만 하면 돼요. 뭐 사전투표 있다고 그러지만 사전투표 보수주의 측내는 지금 사전투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만 하려는 모양이던데. 부정선거론을 아직 믿는 분들이 안 하려고 많이 하는 계셔서, 것이고 그렇지만 투표용지는 그러니까 이미 본투표용지는 이름이 다 찍히는 네, 거죠. 예. 이미 저는 어차피 그렇게 지나간 들었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좀 단일화해도 사전투표는 여기 현장에서 출력을 하니까 사퇴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출력할 때 그 되긴 되고요. 본투표 때 투표용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미 투표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인쇄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시작했어. 이름이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전에 언제 보니까 투표소에 가면 거기 공고문으로 딱 공고문으로 붙어 붙이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뭐- 몇 번 후보는 네. 사퇴했습니다. 뭐 네, 이렇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이 마감이군요. 단일화 오늘 못 하면은 안 하면 이제 안 하는 거네요. 내일 사전 투표 하면은 이제 찍으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이준석으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걸었다, 도박을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걸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수의 역적이 되고 제2의 유승민이 될 테고 잘하면 오히려 보수의 주류 교체로 주목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럴 텐데 만일에 그 선거 이후에 친윤 몰아내고 한동훈이 그 당권을 잡는 게 성공하게 되면 거기도 한 8월 정도에 당대표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하게 되면 이준석으로서는 이제 룸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이번에 뭐 15%를 받든 20%를 받든 그건 의미가 없고 네. 그냥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3당의 지위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선거에서 반짝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렇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 기초자치단체 200몇십 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한 군데도 못할 거기 때문에 제3당은 당선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이 빠른 속도로 정비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 네. 그럼 이준석은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별 의미가 없는 세력, 제3 세력으로 늘 변수의 그냥 하나의 그냥 변수, 상수가 아닌 변수 정치라고 하는 게 지금의 1등만 남는 우리의 이제 뭐 그 선거 제도에서는 이준석의 이 모험이 성공하려면 이번에 해서 비판을 안 받고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보수 주류로 우뚝 서야 되는데 네. 그러기가 쉽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석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프랑스 마크롱 벤치마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유럽의 극우 정당에서 쓰는 레토릭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이 정치적 동원을 하는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또 우려를 조금 아까 정치학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려면 살아남으려면 의회에서 몇 석이라도 계속 유지하고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도 이미 파시즘과 비슷한 세력들은 있어요. 네. 근데 웃기게도
독일에서 그런 그 신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극우주의자들이 그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거기는 그 저기 뭐야 의회주의 국가 네, 내각제국. 내각제 네. 국가이고 지역도 지방 네. 지방 정부도 그렇게 구성하니까 어떤 때는 연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 정부 주정부를 장악하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중앙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독일식의 그 연정 제도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독특하게 그들이 배제시키고 계속 하거든요. 프랑스도 결선 투표에서 배제시키고 아. 그렇게 가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선거 제도 자체가 3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표 많이 받았네. 1등만 됐어. 33대 32대 30. 30 아무 의미 없어. 32 아무 의미 없어. 33만 1등. 자, 너 당선. 끝. 이거잖아요. 승자 독식. 그러니까는 그 저게 2번 이상의 선거에서 의미 있는 걸 못해요.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지요. 동네에서 3등 하는 사람 누가 신경 써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은 극좌도 있고요, 극우도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거기를 네네네. 극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네네네. 거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보다 더 진보적인 노동당도 있어요. 실제로 노동당은 뭐 노동자 우선, 네. 그다음에 사회 정책에서도 네. 매우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앞선 이제 정책들을 얘기 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워낙 소수이고 네. 그 저기 별 의미가 없어요. 선거제도 때문에. 네, 선거제도에서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 제도가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가 사실 공화당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를 구현한 거네요. 자기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간에 뭐 보수 진영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네요. 해서 이른바 신보수, 남녀의 갈등, 세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으려고 하더라도 네. 보수 안에서 그런 것, 보수 진영 본질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권영국 후보도 이번에 대선 토론 같이 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죠. 예전에 이름도 비슷하시네요. 권영길. 네, 권영길 맞아요. 후보가 국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맞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 두 당 네. 사이에는 색강이 흐리지만 우리와 민주당 사이에는 뭐 한강 본류가 흐른다. 맞아요. 단일화하려면 둘이 해라. 뭐 이러면서 맞아요. 아주 이렇게 모두가 보수고 나만 진보다 그런 걸 했는데 그때는 원외 정당이 거길 들어와서 그 신선함을 보이고 대선에서 한 10% 가까이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갔다가 네.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실패로 인한 사표 심리로 네. 3.9로 네. 내려앉고 아쉽게 끝났죠.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총선에서 열성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그 이번에 민주노동당은 갑자기 정의당에서 민주노동당 이름도 바꿨고 원내 의석을 통해서 진보란 뭐다 이거 충분히 선전하고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열심히 알렸는데 결과가 지금 원외 정당으로 전락. 그리고 그 위에서의 이제 원내 정치 그러니까 원내 정치 세력이 이 토론을 나온 거라서요. 하셨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정의당이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안에서 원내 정치를 해온 게 10년이 넘는데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뭐 하고 저 얘기를 또 그냥 이번 선거에서 다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을 한 1cm라도 바꿔내는 게 정치지 한마디라도 더 보태는 게 정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 10년간 해오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존재감만 드러내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러나 그래도 권영국 후보로서는 뭐 하여간 이번 TV 토론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였다 이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요즘 부쩍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TV 토론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 뭐 큰 얘기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모수개혁이라도 조금 해놓은 게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맞죠? 그게 많이 정치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치죠. 그냥 좋은 얘기 네. 많이 해주는 게 국민들의 당장 듣는 귀는 즐겁고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걸로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진보정당 활동을 10년 넘게 했죠. 네네네. 근데 그때 느꼈던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야기했었던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시작할 때 그걸 약속을 믿고 우리를 지지하고 서명을 같이 해줬던 그 학부모들이 키우던 애들이 10년이 지나고 나도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애들은 이미 군대도 가고 대학을 졸업해버린 상황. 네네네. 지금 당장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네. 뭐 약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말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그 유치원 3법 꼭 필요한 네. 제도적 개선이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잘 안 되고 있었던 걸 네. 그거를 제기하고 1년 4개월이나 걸렸지만 법을 개정시키고 통과시킨 거, 제도 개선을 만들어낸 네. 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네. 숨겨졌던 그 차명 계좌에 그 1,000몇백억이나 되는 그 이제 세금을 늦었지만 그 시간 기간 끝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세금 부여해서 징수하게 한 거. 그리고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세타2 엔진에 대해서 그 리콜하고 무상 수리 조치하고 이러는 거 몇백만 명이 그것 때문에 안전의 혜택을 보고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주장만 하고 폭로만 하고 기자회견만 네. 한 번으로 끝났겠죠. 네.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정치는 어쨌든 책임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 다 1cm라도 다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나 저나 정치의 본질이 뭔지는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기왕 이렇게 파란 잠바 입고 오셨으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도 앞에까지 있고. 이렇게 왔는데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뭐가 가장 제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뭘 가장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불안한 경제 상황에 대한 안심 조치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상경제 TF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봐요. 그거 만든다고 뭐 달라지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근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 고려 거란 전쟁 뭐 그 드라마 네, 나왔을 네. 때도 네. 거기서 현종 네. 도망을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도망가지 않고 성을 같이 지키고 나랑 같이 있다. 임금이 뭐 화살을 잘 쏴, 뭐 본인이 뭐 앞장서 가지고 뭐 100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지도자가 안심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또 뭐 유비가 가장 그 혼란한 그 이른바 삼국지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냐면 그 조조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는데 본인을 따라 같이 나선 피난민들 때문에 퇴각 속도가 너무 늦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 그걸 보고 백성도 감동하고 야 우리 주군은 진짜 답답한 사람이지만 야 그래도 저 사람 믿을만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신뢰를 주고 제일 빛나는 장면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운 그 경제 상황 IMF 직후에 가장 빛났던 장면. 네. 저는 취임식이에요. 아. 가장 본인이 즐거운 거 아니야.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뚫고 그 수십 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 취임식이야. 그 환하게 웃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 땀과 눈물과 고통을 내가 호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울잖아요. 거기서 울먹울먹 울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쿵한 거예요. 네. 막 나도 힘들어 죽겠고 회사에서 잘리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맞아. 기업은 다 부도나고 이러는데 어머 대통령이 울어.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왕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 사람 믿고 가야 되겠구나.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뭔가 설명을 해. 막 자기가 이거 잘하려고 노력한다, 뭐 하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뭐 마이클 잭슨도 불러서 사진 찍고 조지 소로스도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투자하라고. 그렇죠. 투자하라고. 맞아요. 그다음에 대환 그 위기니까. 누구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도 와서 같이 네. 하고 그러니까 정보화 세계로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런 걸 뭔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국민들한테 뭐 근모으기 운동이라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저는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특히 네. 이현재 소장님은 더 불안할 거 아니야. 경제 상황, 거시지표, 경제 만만찮아요, 진짜. 거시지표 진짜 네. 큰일이고 네. 그리고 카페가 잘못하면 우리는 한 10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막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경제의 안심 조치를 몇 가지를 취한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경제 주체들 특히나 기업이 매우 안심하고 안정적인 투자, 안정적인 사업계, 공격적인 플랜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씩 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작년 11월 계엄 전달하고 올해 1월 2달 뒤 비교해봤더니 20만 명 줄었어요. 예. 20만 명이 손 털고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당장 돈이 안 들어오고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과연 더 나아지는 날이 올까? 이런 걱정이 들면 이제 폐업하는 거죠. 버티질 않는 거죠. 그 거북선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뭐 광주, 대구, 제가 부산, 울산, 청주, 뭐 천안, 전주. 제가 지금 갔던 데를 다 되짚고 있는 아이고 거예요. 많이 나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경남만 가면 17개 광역시도를 다 도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가서 유세하는 데가 다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네. 가장 그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다 상가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데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보여준 단면 중에 하나인 네. 거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다들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은 그런 점에서 경제에 관련해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조치를 보시는 취할 거죠? 거라고 봐요. 조치를 취할 거다. 그래서 그 뭐 오래된 해법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네. 또 동원하고요. 또 새로운 방법들도 찾아서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경제는 일단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일단 구가하는 정책들과 약속들을 쭉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공약집도 냈더라고요. 근데 공약집 엄청 방대하게. 그래요. 저는 아직 거의- 못 봤습니다. 예. 못 보셨죠? 저는 아까 자료를 봤는데 다 못 봤어요. 왜냐면 너무 방대해서 하루에 다 볼 수가 없고 집권 여당 공약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제일 준비를 많이 한 후보인 건 하셨더라고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용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위원회가 너무 길어서 네. 다 못하시네. 네,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님 네. 이시죠? 하고 말씀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 그리고 끝장 뉴스 4시 50분입니다. 라이브 참석해 주시고요. 대선 당일 뭐 하세요? 쉬는 날인데 투표하시고 시간 되시면 오후 6시에 합정동 뉴스토마토 본사로 오십시오. 위원장님도 오셔도 되는데 아마 뭐 당사에 가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대선 특집 공개 방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QR코드 나가니까 찍으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날 또 이 대선 결과를 같이 보면서 해설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용진 위원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